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이 미쳤는데 같이 안 미치면 그죠? 야. 네, 이거는 이성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기회를 못 잡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팔면 안 돼 지금 네. 그죠? 팔고 다시 사야지 그랬다가는 그죠? 네. 못 사. 야. 네. 그 중심에 어쨌든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있고 우리는 워낙 뭐 잘 갔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AI와 관련된 우려들 뭐 이런 게 계속 있었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다 잡아먹을 것이다. 네. AI의 소위 자기 파괴 같은 거였었는데 네. 또 연휴 사이에는 그런 게 좀 또 이렇게 좀 잦아들었어요. 예. 네, 일단 미국에서도 지표들이 좀 그래도 안정권으로 잘 나오면서 네. AI 파괴론이 투자 심리를 짓눌렀다가 결국에는 시장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는 메모리 쪽 기업들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여전히 AI 시장에 대한 그 수요가 넘쳐나고 AI 시장의 확장 국면이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네. 대목이었고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마존, 알파벳, 메타, MS 같은 경우에도 합산 투자 규모가 6,250억 달러인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게 결국에는 AI 도구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시장 지배를 위한 이런 움직임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 AI가 소프트웨어를 잡아먹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잡아먹는 그 선두주자에 서야 되잖아요.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그랬을 때는 돈을 계속적으로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되는 구간인데 여기서 돈을 투자하는데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변함없이 메모리다라는 그 공식은 지금 시장에서 확고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연휴 기간 동안 쉬는 동안에 대만에서도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거는 전례 없는 사이클이고 다시는 오지 않을 사이클이다라고 네. 본대요. 그러면서 많은 전자 기업들이 지금 파산하거나, 그러니까 파산한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반도체 칩을 공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2026년에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자본 지출도 1조 달러에 근접을 하고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주요 산업의 이정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할 정도로 지금 AI는 부담 요소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구간은 확실하다. 그 안에서 우리나라 투톱의 수혜 구조는 지금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메타가 이제 엔비디아 칩을 계속 사겠다는 얘기도 일조를 했죠. 네. GPU가 아니라 뭐 TPU 뭐 이런 거 쓴다고 했다가 결국은 뭐 엔비디아가 필요하고 엔비디아도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죠? 네. 1등이 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쨌든 AI의 버블로는 또 나올 거예요. 그죠? 네.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네, 계속 맞아요. 회의를 머금고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AI 버블로는 정말 모두가 끝났다. 네. 그런 거 없어. 라면 그때 고점이에요. 사실은. 이제 맞아요. 회의가 있는 것 자체를 네. 회의를 머금고 의심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회의가 있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어쨌든 간에 회의론이 있던 말던 네, 사라졌다가 또 나타나던 반도체는 부족하다. 네. 네. 그 부분은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2026년은 투자 사이클의 정점에 도달하거나 하락하는 시기로 보기보다는 어쨌든 아직까지 정점도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가 가속하고 되는 오히려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해가 2026년이기 때문에 AI 인프라 수익성에 대한 그런 검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네. AI로 인해서 돈을 벌었어 안 벌었어 지금 그걸로 메타랑 MS랑 주가가 이번 실적 때 극명하게 좀 갈렸던 모습들을 봤을 때는 결국 시장에서는 AI 더욱더 돈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뭐 HBM, DRAM, 낸드 할 것 없이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램 같은 경우에도 1분기의 메모리가 전분기 대비해서 80에서 90% 정도 상승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니만큼 우리도 이 사이클에 맞춰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돼서 팔아야 되나라는 그 생각을 지금은 하실 구간이 아니라 예. 수요가 계속해서 넘쳐난다라는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정말 좀 그런 것 같아요. 반도체 업체들도 제가 반도체 업체면 올려도 좀 적당히 올릴 것 같거든요. 왜냐면 다 우리 고객들이잖아요. 그쵸. 그죠? 계속 관계가 있었고 네. 먹고 살았던 고객들인데
뭐 20% 올려주세요. 10%더 올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와 막 80% 90%씩 완전히 물 들어올 때 그죠? 완전히 뭐 노 젓는 형국인 것 같아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그런 반도체에 대한 호황론이 지배적인데 모건 스탠리가 네, 항복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네. 네,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비관론자로 되게 유명했었고 그때 SK 하이닉스 박스권에 있을 때 삼성전자가 정말 막 주가가 허우적거릴 때 언젠지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메모리 쪽에 비관론을 펼치고는 했던 이 모건 스탠리가 돌아섰는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올해만 245조가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고요. 27년에는 317조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179조 여기다가 내년엔 225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고요. 오늘 노무라에서는 네. 삼성전자 목표 주가 29만 원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이제는 정말 29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동안 24만 원까지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점프하는 그 레벨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들도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모건 스탠리에서도 2027년에 예상 영업이익이 전 세계 기업 중에 1위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은 이게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인 것 같아요. 영업 이익률이 뭐 50%를 넘고 이거는 정말 엄청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는 제조업은 거의 5에서 10% 정도가 마진인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엄청난 호황 사이클을 탔다라는 것은 지금 확실하고 뭐 메모리 계속 물량 완판됐다라는 이야기는 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물량 확보하려고 선입근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장기 계약하자고 얘기를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확실히 모건 스탠리조차도 긍정론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호황의 상황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노무라가 삼성전자 목표가 얼마나 올렸다고요? 9만 원. 29만 원. 네. 조금 더 쓰지. 30 하지. 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유 너무 올랐잖아는 맞는데 네. 뭐 이익이 자고 나면 늘어나고 자고 나면 목표가가 오르니까요. 그죠? 예. 정말 뭐 삼성전자가 1차적으로는 한 20만 원대가 이제 당면한 목표거든요. 넘으면 한 24만 원. 근데 뭐 그게 무의미한 게 그죠? 맞아요. 이 숫자가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이익이 늘어나는 것만큼 목표가를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더 늘어나지 말란 법도 없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말 뭐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조정 좀 받으면서 해야지. 사실은 조정을 안 주고 가잖아요, 그죠? 안 왔어요. 특히 네. 삼성전자는 최근 들어서 움직임을 보면 조정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루에 뭐 3, 4%씩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진짜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고 예전에 그 모습이 아예 잊혀질 정도로 요즘에는 삼성전자가 네.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탄력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1분기 이익이 30조 원을 넘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진짜 엄청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하나 이 사이클이 혹시라도 나중에 끝났을 때 네. 삼성전자는 지금 비메모리 쪽도 갖고 있고 파운드리 네. 쪽 갖고 있고 또 핸드폰 사업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방어가 더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우스갯소리로 나올 정도로 지금은 저 좋은 이야기가 삼성전자 쪽으로 좀 치중이 되어 있는 시장 분위기도 형성이 된 것도 한몫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뭐 역대급 보지 못했던 그런 장이죠. 네. 네. 가지고 계신 참 투자자는 되게 똑똑해야 되고요. 또 잘 기억을 해야 돼. 옛날에 뭐 역사나 주가나 이익이나 전망치를 잘 기억해야 되면서 또 똑똑한 투자자는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삼성전자가 옛날에 얼마인지 잊어버려야지 지금 16만 원에 17만 원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내가 옛날에 6만 원에 샀다가 8만 원에 팔았는데 8만 원에 판 걸 지금 18만 원에 다시 사라고? 그 기억하면 못 사거든요. 네, 그죠? 맞아요. 그 조정받을 때 사실 15만 원, 16만 원 할 때 다시 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정말 팔 이유가 뭐 없고 그죠? 없어요. 없고 네. 네. 그냥 쉽게 팔면 안 됩니다. 가져가야 되는 거. 그 얘기는 오래전부터 했던 거고.
야, 없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고 싶을 거 아니야. 그죠? 네. 예. 분할 매수가 답인가요? 저는 20만 원은 넘어설 거라고 충분히 보고 있어서 네. 일단 뭐 많은 비중을 여기에 무조건 지금이라도 실어야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조심스럽고요. 아무리 네.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가 이제 더 좋아지면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기 때문에 많은 기회가 다른 섹터 쪽에서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수익을 나만 삼성전자를 못 샀어라는 마음으로 지금 구간에서 많은 비중을 태워버리면은 오히려 답답한 마음 들 수 그렇죠. 있어요. 다른 네. 쪽에서 너무 시원시원한 퍼포먼스가 나오면. 그래서 그래서 일부 비중은 지금 구간에서 태워 가시는 거는 괜찮기는 하지만 지금 나만 삼성전자 없어서 나만 큰일 났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비중 태우시 얘기에는 지금 시장이 그러기엔 너무 좋다. 이제는 반도체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섹터도 기회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질문에 아주 현답을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네. 사고 싶은 사람은 사면 되죠. 근데 거기 너무 왕창 샀다가는 거죠. 네, 올라갈 수 있는 룸보다는 다른 게 올라가면서 또 고생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전략을 네. 잘 짜라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이 반도체에 대한 되게 정답 아주 지혜로운 답변이었습니다. HBM4와 관련된 그 어떤 전쟁, 네, 격돌, 기회 이런 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HBM4가 시작이 됐고요, 그죠? 네. 삼성전자가 드디어 참전해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진검승부인데 마이크론이 끼는 거야, 안 끼는 거야. 근데 이거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정황들을 어떻게 읽을 것이며 우리는 거기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마이크론이 HBM 시장에 진입한다 안 한다 이야기가 좀 한 2번 정도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혼란으로 보기보다는 일단 마이크론이 진입하든 안 하든 우리나라 투톱의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여기서 수요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약간의 수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을 껴주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더 확신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모건 스탠리에서 마이크론의 CFO를 초청해서 대담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많은 답들이 좀 포진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시장 상황이 주요 고객사 수요의 약 50%에서 3분의 2 정도만 충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수요가 공급을 계속해서 앞지른다. 수급 불균형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 현상이 2026년 이후까지 지속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물론 중간중간 발언을 내놓기는 하지만 마이크론이 이런 업황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최근 들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뭐 D램, 낸드, HBM 전 분야에 거쳐서 주문에 대한 초과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최선은 다한다. 하지만 그 격차 자체가 너무 상당히 벌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요에 대한 이런 예측치를 좀 측정하는 그런 발언들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처음에 마이크론이 진입한다고 했을 때, 진입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주가 흐름을 보면 그 중폭이 엄청 뭐 달라지진 않았어요. 마이크론 안 온다고 해서 막 폭등해서 가지도 않았고 마이크론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죠. 주가가 멈추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의 앞으로의 행보는 계속적으로 볼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는 마이크론을 주시를 하면서 우리가 수요를 좀 읽는 쪽으로 좀 판단하는 풍향계 쪽으로 여전히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네. 저희는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 걸 대충 이제 감이 있는데요. 네. 마이크론이 HBM4에 탈락했다. 빵이다. 이런 기사를 썼을 때는요. 딱 봤을 때 진짜 정말일까라고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건데요. 제가 그날 이제 업계 관계자를 만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빵이라는 게 마이크론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 뭐 하루 지나서 마이크론이 우리 뭔 소리야, 뭔 도구 같은 소리야, 우리 지금 벌써 양분 납품하고 뭐 있어 이랬는데 제가 그날 MTN에서 방송하면서 자 그러면 마이크론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이크론은 탈락했다고 했던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그 안 언론사가 네, 어딘지 아는데 안 하죠. 뭐 그냥 나 몰라라. 왜냐하면 야 니네 어제 그런 기사 썼잖아. 그러면 그건
다른 애가 쓴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냥 그것도 이제 외신에서 비슷하게 뭐 누군가 이렇게 이럴 카더라를 그냥 받아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를 볼 때 항상 이제 의심해야 돼요. 의심. 그래서 제가 기자 생활하다 그만둔 이유가 항상 의심을 해야 되는 직업이야. 이게 별로 직업이 안 좋아. 취재를 하면 이준 대표님이 뭐를 막 얘기하더라고요. 진짜인가? 이런 항상 의심을 해야 되는 투자자는 항상 그런 의심을 좀 있어야 돼요. 말이 좀 샜는데 죄송한데요. 자, 그럼 결국은 정답이 3사의 경쟁 체제에서 마이크론이 어느 정도 지위는 차지하겠지만 삼전과 하이닉스의 지위를 흔드는 정도는 아니다, 그죠? 네. 결국은 이제 삼전과 하이닉스가 메인 게임을 할 거다. 그럼 두 개사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일단 HBM4를 양산했고 네, 네. 하이닉스는 아직 4 출하 양산 안 했어요. 왜냐? 대답 안 하잖아.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SK 하이닉스를 불안한데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엔비디아 지금 CEO와 좋죠. 회동을 네, 너무 많이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원래 기존의 1등 자리는 좀 유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이제 GTC 일정에서도 이제 새로운 칩을 보이겠다라고 엔비디아 컨퍼런스. 네.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있었다라는 네. 부분과 그리고 지금 HBM4 관련돼서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건 성능과 수율에 대한 문제이고 네. 얼마나 양산해서 점유율을 가져갈까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4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반도체의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25일에 실적 발표가 있고 또 GTC 일정도 있긴 하지만 지금 양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HBM4E까지 해서 앞으로 계속 기술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더 이상 기술의 개발이 더 이상 끝난 구간이 아니라 계속 나아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HBM4E 같은 경우에도 양사가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HBM4E를 올해 하반기 중에 샘플 출하를 삼성전자는 한대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HBM4E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최선단 공정 1C D램 자체를 이제 적용하면서 성능을 더 끌어올린다라고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보면서 좀 느꼈던 부분도 HBM4부터는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 변화를 준다라는 건 삼성전자의 수율이 상당히 좀 좋은가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움직임이 다음 세대 HBM에서 또 격돌이 붙게 될 것이고 그럼 시장은 그거를 주목하면서 또 누가 더 앞서 나가느냐를 평가하면서 그 기대 심리는 같이 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HBM 경쟁이 이제 맞춤형 커스텀 HBM이라고 해서 에이직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분들로도 앞으로 계속해서 HBM 시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HBM 관련돼서는 3E도 여전히 물량이 많이 나가고 있고 점유율 많이 네. 가고 있어서 캐시카우로 깔고 가면서 HBM4, HBM4E를 새로운 기술적인 성장 동력으로 가져가는 이 모양새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HBM4에서 이제 이 3사 줄이면 양사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시작이 됐는데요. 누가 더 잘할까? 둘 다 잘해요.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HBM5는 누가 잘할까를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요. 네. 그죠? 네. 네.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기술력이나 그죠? 지금은 다 좋죠. 그죠? 지금은 뭐 하이닉스도 나쁠 것도 이제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뭐 HBF라고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랜드 플래시 그죠? 네. 뭐 이런 사실 HBM이 한 4 이후에는 그 다음에 별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기술 변화가 그죠? 네. 뭐 지금도 뭐 GDDR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죠? 새로운 어쨌든간에 이게 뭐가 됐던 그죠? HBF가 됐던 뭐 HB 서만 ABC가 됐던 그죠? 누가 앞으로 잘할 것이며 이 사이클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죠? 네.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좀 판도가 약간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는 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려우면서 그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쉽게 예측할 수는 없는 분야여서 이제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뭐 커스텀 시장이 열리면서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HBM, 뭐 CHBM, ZHBM 이런 것들을 커스텀 HBM으로도 예, 예. 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좀 갈고 있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2차 전지는 여기서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장이 뭐 오르니까 그죠. 2차 전지 빠질 일은 없죠. 빠질 일은 없고 2차 전지도 강한데 특별히 막 2차 전지가 뭐 2차 전지 자체로 오른다는 것보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제 코스닥의 그 대형주 지수 플레이 때문에 좀 오르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네요. 네, 그게 확실히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코스닥 활성화 정책 한다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어떤 섹터 사야 될까, 기업 사야 될까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오면 이런 대답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지수, 코스닥 지수 154 이런 이야기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레버리지 말고. 네, 레버리지도 이야기하는데 좀 조심스러워서 그러니까,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그러니까 착한 예.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보통 이제 레버리지 많이 맞아요. 얘기하세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그에 따른 이제 패시브 자금 유입도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ETF 쪽에서의 자금, 시가총액 상위 그렇죠. 종목들이 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7% 이상 급등을 하면서 보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오늘 알테오젠, 펩트론, 삼천당 제약 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휴가 끝났고 시장이 이제 자금이 유입된다. 근데 코스피도 너무 매력적이긴 하지만 이제 연휴가 끝났으니까 정부 정책이 좀 더 드라이브가 걸리면 우리 코스닥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자금이 오늘 확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주들도 같이 좀 상승 탄력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동성만으로 가느냐라고 하기에는 기대감이 없는 것도 아니기는 합니다.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뭐 다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다소 아쉽다라고 하더라도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 모멘텀이 유동성을 끌고 왔을 때 어떤 이슈와 이런 것들 뭐 인터배터리 행사라던가 그리고 이번에 GTC 일정에서 로봇 관련된 이야기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또 구체적으로 좀 더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시기적으로 유동성을 타고 가는 시기에 물론 성장 모멘텀까지 같이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추가 시세와 그리고 분위기 전환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에도 우리가 이제 그 로봇 얘기 나오기 전에도 ESS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죠? 이제 그 당시에도 로직은 똑같았어요. 이제 EV는 당분간 어렵다. 그러나 이제 ESS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로봇이라는 모멘텀 하나 더 붙은 거죠. ESS 얘기는 많이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한번 이제 다 반영된 거냐?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2차 전지 쪽에 땔감으로 에너지 역할을 할 것이냐가 이제 궁금한 거죠. 네. 네. 저는 로봇 관련돼서는 지금 흐름 자체가 중국 같은 경우에도 로봇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로봇에 대한 보급 수량도 가파르게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한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지금 로봇 보급 누적 댁수가 지난해 2만 3천여 대 수준이었는데 네. 2030년에는 69만 대, 그리고 2035년에는 679만 대, 40년에는 5,330만 대에 달한대요. 그러면 15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 수준이 로봇에 거의 맞먹는 부분이라서 네. 기하급수적으로 로봇 보급에 대한, 그러니까 기술에 대해서만 좀 더 충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퍼져나가는 속도에 대해서는 무섭게 좀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퍼져나가려면 지금 가장 로봇의 쓰임을 빠르게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게 제조업 현장인데, 그렇죠. 그들은 아무래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와 배터리 성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뭐 가사용 로봇이라든지 서비스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배터리에 대해서는 피로도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족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배터리가 제조 현장에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충전하고 하는데 이 피로도가 올라간다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됐을 때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에 한 대의 기준으로 했을 때 원래는 지난해 기준으로 1.35kWh였는데 2038년에는 2.74kWh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 발전에 따라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원하는 기술과 역량이 커지면서 배터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용량도 점차 커지면,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용량이 커지면 우리가 로봇은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조그마니까 돈을 벌어봤자 로봇 산업에서 얼마나 벌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네. 있는데, 이 용량이 커지고 보급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그만큼 돌아올 수 있는 수익성에 대해서도 기대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로봇이 이제 2차 전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결국 그러면 이제 로봇 업체들, 로봇을 선도하는 기업들, 로보틱스를 선도하는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미국에는 이제 테슬라하고 한국인 현대차입니다, 그죠? 네. 일단 뭐 과거 테슬라는 이쪽에 워낙 그 휴머노이드 쪽에 그죠? 관심이 많고 선두주자이고, 현대차가 이제 따라붙으면서 현대차에 가격 밸류를 주는 사람들도 이제 자동차 토요타랑 비교하면 안 되고 테슬라의 PER에 뭐 좀 비슷하게 그죠? 절반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는 관련해서 뭐 어떤 움직임입니까?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제조 현장에서 워낙 쌓인 데이터가 많아서 로봇들을 교육하고 그 학습할 때 그 네. 데이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제조 현장에서는 아틀라스가 더욱더 활약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옵티머스는 연간 10억 대 판매가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내년 하반기부터 판매를 하고 10년 안에는 수억 대, 장기적으로는 연간 10억 대를 판매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100% 자동차 시장이 전동화됐을 때랑 비슷하게 맞먹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EV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물론 시기적으로는 딱 언제다라고 알 수는 없어도 그만큼 파이 자체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가 좀 여기서 정답을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또 중요한 부분은 일론 머스크가 LFP 배터리를 채택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채택을 할 것이고, 지금 이번에 아틀라스가 시연하는 부분에서 어디 쪽 배터리, 그러니까 삼성 SDI와 협력 구도를 가져가는 것은 맞기는 한데, 우리가 영상을 봤을 때 배터리 팩을 이렇게 교체하는 모습들을 네.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하이니켈 4680 원통형 배터리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각형볼이랑 파우치보다는 원통형이 좀 더 로봇의 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공간 활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용이하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로봇 산업에서 굉장히 필요성이 올라갈 것이고,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는 향후에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탑재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인데, 연간 10억 대의 전고체 배터리가 다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싸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전고체 배터리는. 그래서 그 수익성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로봇 모멘텀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전고체를 봐주는 게 맞다는 말씀. 로봇 모멘텀 말고 이제 로봇 모멘텀이 좀 지나고 다시 ESS가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네. 우리가 뭐 LFP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로봇 모멘텀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전고체 쪽이다. 네. 전고체 쪽이면 셀 가운데는 어쨌든 삼성 SDI가 제일 유리한 빠르죠. 건가요? 네. 그렇죠. 네. 빠르고 예.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속도적으로는 좀 제일 느려요. 네. 2030년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027년이 SDI고, 그리고 온는 좀 더 늦은 29년 정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30년 동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하이니켈 4680 같은 경우에는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뭐 중국 기업들도 손을 뻗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니, 왜냐하면 중국은 미드니켈까지는 가능한데 하이니켈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당분간 전고체 배터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이 두 기업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로봇 모멘텀이 이제 올해 시장을 주도하는 모멘텀이고요. 또 뭐 새로운 게 ESS 포함해서 또 어떤 정책의 변화들 미국에서 이런 게 나와주면 이제 좋겠죠. 어쨌든 뭐 더 이상 나빠질 일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죠? 모멘텀을 쫓아가는 거고요. 대형주 가운데서 뭐 셀업체 LG엔솔 그다음에 삼성 SDI 주목하고 있고, 약간 좀 소재단 중소형주 단으로 2차 전지 볼만한 기업들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요? 네. 네, 제가 여기 왔을 때 항상 비슷한 종목들을 많이 언급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좀 두 종목을 한번 이야기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대주전자 재료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실리콘 음극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제 보통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훨씬 에너지 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기술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채택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보조금 제외되는,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한 모델이 EV9과 아이오닉 9이었는데 이
제품들이 이제 보조금 혜택이 좀 벗어나게 되면서 수요가 좀 위축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컸던 종목인데 이제는 좀 지는 앤가 이런 우려도 있기는 했었지만 신규 적용 모델인 아이오닉 3 그리고 카이엔 등이 실리콘 음극재 사용이 더욱더 확대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요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 관련 매출이 601억 원으로 진행이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한 30% 그러니까 올해겠죠. 올해 한 30%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제가 이 대주전자재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한 가지 또 특징을 좀 우리가 찾아보면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해서 꼭 2차 전지 사업만 영위한다라기보다는 반도체랑 엮을 수 있는 종목들도 맞아요. 있고요. 뭐 로봇이랑 엮을 수 있는 기업도 있고 뭐 자동차 기업이 갑자기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떤 지금 신성장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런 필수 기술력이나 공정들을 좀 전환하면서 요즘 시대에 맞게끔 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라고만 딱 단정지어서 보기보다는 이 회사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리고 전자 쪽의 소재 뭐 이런 네, 것들. 네, MLCC라든지 칩 인덕터용 전도성 페이스트를 공급을 하면서 이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페이스트 관련된 종목으로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요즘 태양광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태양광 관련주, 뭐 태양광 우리가 페로브스카이드 관련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회사가 지금 태양 전지용 은 페이스트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우주용으로 공급이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엮을 수 있는 재료도 상당히 많고 메인 사업인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택하고 있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실리콘 음극재 쪽과 그리고 우리가 뭐 MLCC라던가 그리고 태양광까지 넓게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주가가 좀 더 펼쳐지지 않을까. 오늘도 9% 정도 시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박스권을 좀 한번 뚫어줬어요. 돌파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충분히 상방이 추가적으로 더 열려있지 않을까. 상당히 탄력적인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 기업이죠. 대주전자재로 네. 실리콘 음극재. 줄여서 옛날에 주전자라는 주전자, 대주전자재를 해가지고죠. 야, 주전자 어떻게 됐어? 굉장히 그 탄력적으로 갈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뜸에다 최근에 오르는 건 말씀하신 태양광 이런 쪽의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한 것 같네요. 네. 그렇죠? 2차 전지는 사실은 소재단에서는 이렇게 최근에 별로 그렇게 응집돼서 집중력이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뭐 종목별로 그죠? 뭐 네. 오르는 거. 사실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이런 것들도 그 뭐 지난번에 AI 쪽에 무슨 소재가 맞아요. 들어가 그렇죠. 네. 그런 쪽 지금 그런 결로 그죠. 네. 2차 전지 사업을 하긴 하냐? 그 2차 전지 장비 쪽도 그래요. 그죠? 네. 장비만 하는 데는 발주가 늦지만 다른 사업 하는데 이런 쪽에 그런 개념으로서의 대주전자 재료를 좋게 눈여겨 보셨고요. 네. 또 한 기업이 있네요. 예. 일단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인데요. 폐배터리죠 여기는.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근데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한 10년 정도 되는데 15년에서 17년까지 판매된 1세대 전기차 이제에서 수명 종료 시기가 다가오면 배터리들이 이제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그 배터리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한동안 리튬, 뭐 니켈 가격들이 엄청나게 하락하는 그런 국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폐배터리가 골칫거리가 아닌 이런 뭐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핵심 광물을 캐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도시 광산으로 폐배터리 산업을 다시 한번 분류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해체하지 않더라도 초기 용량의 7, 80%는 생명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차가 원하는 에너지 출력을 낼 수는 없지만 이 정도라면은 지금 이 폐배터리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냐면 가정용 로봇이라든지 서비스용 로봇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발적인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는 쪽의 로봇 쪽에서는 이 폐배터리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시장에서 아직까지 부각도가 커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충분히 이 스토리도 좀 시장에서는 좋아할 만한 스토리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류창고용이라던가 자율주행 로봇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 갔을 때 서빙하거나 그런 거 충분하겠네요. 네, 그런 것 쪽에서는 이 배터리가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관련돼서 이미 공급망을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어쨌든 폐배터리가 여기에 쓰임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받을 수 있는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 그런 것들을 상당히 잘 진행이 되어 있는 회사라서 지금 3사 같은 경우에 어떤 걸 하고 있냐면 폐배터리 관련돼서 무슨 구독 서비스 같은 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업단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폐배터리 재활용이 로봇 렌탈이라든지 그리고 서비스 비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딜까 제가 고민을 해보다가 예. 성일하이텍이 뭐 세비캠이라는 기업도 있기는 한데 성일하이텍이 글로벌 시장의 거점도 이미 확보를 해놨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더 우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성일하이텍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죠? 네.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분해를 해서 네. 그 가운데 이제 재료를 채취하는 게 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겠습니다만 그랬을 경우 사실 비용이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있던 걸 그대로 만약에가 아니라 무슨 노트북 리퍼를 사는 것처럼 그죠? 이런 식으로 충분히 네. 써서 사용할 수 있는데 항공기 엔진 띄어서 자동차 엔진을 쓰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런 얘기는 이게 나오게 되면 단가는 낮출 수 있으니까 네. 그죠? 네, 그런 수요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업 쪽에서 어쨌든간에 그 옛날에 2차 전지 한참 뜰 때 몇 년 전에 그 얘기했거든요. 폐배터리 얘기할 때, 야 폐배터리가 아직 나오지도 않는데 뭔 소리야? 맞아요. 10년 지나야 돼. 근데 그 시기가 왔네요, 왔어요. 그죠? 와서 이제 오게 네. 되는 건데, 그리고 폐배터리는 하나 이제 유럽 모멘텀이 셌어요. 유럽에서는 맞아요. 일부를 그렇게 폐배터리 재활용해서 쓰지 않으면 뭐 못 만들게 하거나 그죠? 맞아요. 이렇게 네.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업 얘기는데. 그래서 아마 유럽과 헝가리 공장을 기반으로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점을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 같고, 예. 일단 그렇게 되면서 글로벌 재활용 네트워크, 결국엔 네트워크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안정적으로 후처리와 전처리 기술들을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단 핵심 그러니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다한 전기차의 배터리라든지 뭐 휴대폰 배터리 혹은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스크랩도 수거를 해서요. 니켈, 코발트, 리튬 뭐 여러 가지 희귀, 육기 금속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1차적으로 네. 습식 재련을 해가지고 양극재 그 기초가 되는 고순도 소재를 생산을 또 해내고 그러고 나서 배터리 제조사에 다시 공급을 하는 폐쇄형 순환 체계를 굉장히 잘 갖고 있어요. 이게 이 회사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광산이 없는 이런 척박한 환경,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환경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평가가 줄을 이루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미 아까도 우리가 뭐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전처리 공장인 리사이클링 파크를 세워서 원료 수급도 다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IRA 우리 뭐 계속 이야기했던 몇 년 네. 전에 그때 그 전기차 화랑의 이야기 나왔을 때 IRA 나왔었고 그다음에 CRMA 나왔었고 막 이렇게 이야기 나왔을 때 자원 안보가 상당히 좀 중요해졌잖아요. 지금 시기에서는. 근데 미국과 북미와 뭐 유럽의 거점 자체가 있다라는 것은 이런 가운데 굉장히 이런 안보적으로도 좀 중요도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게 이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기기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력기기는 좋은데 그리고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뭐 조정이 세게 왔던 것도 아니고 그죠? 네. 뭐 어떻게 보면 막 불을 뿜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애매한 섹터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전력기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만치 그렇게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않을 수는 네. 있기는 네. 하지만 한쪽으로 우리가 그래도 진짜 쭉 끌고 가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고팔고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만한 섹터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전력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게 단기 사이클을 타지는 않았다라는 건데 결국 뭐 반도체 AI에서 파생된 그런 이유입니다. 그 사이클 자체가 우리가 지금 쇼티지, 병목 현상 이야기 나올 때 대표적으로 전력에 대한
병목 현상,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병목 현상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역할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산업 자체가 커진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그 시세 랠리는 쉽게 꺼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도 중동 플랜트 발주라든지 일회성 대형 프로젝트들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와 지금 주가가 다르게 가는 이유는 계속해서 그 성장하는 차원 자체가 다르다라는 부분이고 우리가 전력기기 섹터를 뭐 작년, 재작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한때 삼양식품, 뭐 실리콘2 이런 종목들이 엄청난 시세가 이어졌을 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어요. 그래. 해외에 나가서 K자를 붙이고 어떤 한 제품만 가지고 승부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이렇게 주가가 멋있게 올라간다. 뭐 파마리서치 그때 당시에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주가가 지금까지도 그 시세 랠리를 유지하고 있는 쪽을 어딘가 잘 살펴보면 전력기기는 아직까지도 그렇긴 고점에서 해요. 쉽게 맞아요. 깨지진 않았어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분명히 이 사이클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ING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뭐 사실 삼양식품도 많이 아직도 팔리고는 있는데 중간중간 영업이익이 좀 꺾인다라던가 아니면 증설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시장들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 어떤 해석도 전력기기 쪽을 나쁘게 보는 해석은 없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주가의 흐름은 계속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의 증설 그리고 노후화된 정력망 교체, 재생에너지 개통의 확충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전력기기 산업 자체는 좀 구조적 성장 국면에 확실히 진입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딱 그 말씀이에요. 네. 좋아요. 근데 사실은 뭐 탄력이나 이런 건 또 그렇지 않으니까 막 관심은 떨어지는. 내가 사긴 싫고 네가 사라. 내가 사긴 싫고 뭐 자녀들 애들 사주면 되겠네. 왜냐하면 또 애매한 게 가격대도 높아요. 높죠. 효성중공 250만 원인데 그죠? 손이 잘 안 나가잖아요. 그쵸. 그죠? 네. 그리고 뭐 HD 현대일렉트릭이 거의 100만 원이고 LS 일렉트릭도 거의 70만 원 안돼. 그죠? 그러니까 네. 만만한 게 사는 게 뭐 2, 3만 원, 7, 8만 원, 뭐 지금 주가 올랐으니까 그죠? 사실 그렇게 보는데 벌써 한 100만 원 넘어가는지 손이 잘 안 나가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견고해요.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사실은 이게 AI 수요 때문에 북미 쪽이나 수출 모멘텀이 컸던 거잖아요. 네. 수출 가격 막 올리고 그랬던 건데 반도체는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빼면 뭐 3사 빼면 없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전력기기 업체들은 현대일렉, LS일렉, 효성중공업이 세계 글로벌 탑3인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마 그죠? 네. 다른 업체들도 좀 아마 있긴 있어요. 있지 않을까. 네. 유럽이나 또 미국 업체들 그죠? 네, 그런 일본도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가격을 반도체처럼 막 90% 올리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설비 증설이야 마찬가지고 반도체나 이쪽도 설비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에서 이게 수요가 좀 많이 늘어지면 좋은데 지금 이제 주로 해외 수요잖아요, 그죠? 그렇죠. 해외 뭐, 쪽이 많아요. 네, 뭐 이런 고민들 뭐 등등등 고민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뭘 보면 될까요? 전력기기 쪽은. 일단은 네. 우리나라 전력기기가 품질이 굉장히 좋은데 또 납기 준수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또 관세에 대한 비용 압박이 일시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요즘은 고객사가 그거를 전부 부담을 하겠다라고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품질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좀 인정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전력 관련돼서는 송전, 배전 다 엄청나게 필요한 시기가 데이터 센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 이상의 투자가 집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가격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3사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는 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그런 쪽으로 좀 부담이 되고 난 정말 좀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 사이클을 누려볼래 하시는 분들은 전력 관련된 ETF를 사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3사를 다 보유를 하고 있는 물론 그 상품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네. 그렇지만 ETF의 특성을 보면 요즘에 ETF들이 한번 그
사이클을 타거나 시세 자체가 한번 붙기 시작하면 ETF 자금들은 사고팔고 하는 자금들이 아니다 보니 우상향의 기조가 꽤 긴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경향들이 있고 이제 단기적으로 종목을 매매하시는 자금과 ETF에 돈을 넣는 자금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오히려 그쪽으로의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전 지역, 소비 지역이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장거리 손정망과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 변압기가 필수적으로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바람이 미국에서도 많이 불어오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불어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그 키워드로 해서 정부 정책 모멘텀이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도 충분히 추가 모멘텀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노후화된 우리가 왜 노후화된 설비 교체 수요도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북미와 유럽 쪽 둘 다. 그래서 이 시장들로 봤을 때는 지금 증설까지도 겹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발주가 상당히 좀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주 잔고도 너무 탄탄하고 돈도 너무 잘 벌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좋기는 한데 가격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된다면 저는 ETF도 좋은 대안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대일렉을 살까, LS를 살까, 효성중공업을 살까? 그럼 ETF 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러게요. ETF는 참 좋은 대안인데 또 ETF 하면 사람들이 재미없어요. 아, 그건 됐고요. 왜 종목을 좋은 기업을 하나 딱 짚고 가야지. ETF도 보면 그런 짜릿한 투자의 적은 없다니까요. 투자 그렇게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종목 얘기만 조금 더 해서 마무리할게요. 3사 중에서는 어떤 좀 특징이 있고 변압기 대형주 3사 그리고 이제 약간 밑단에 또 중소형주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류, 예, 각각의 전략들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일단 북미 매출이 다 1조 원이 넘어섰어요. 3사가 모두. 이거는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3사 자체도 수주 잔고가 지금 한 27조 원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 3년치 매출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요즘에 가장 좀 눈여겨보는 부분은 유럽 시장이 지금 글로벌 2위 시장인데 유럽 시장에서 얼만큼 진입을 해서 앞으로 확장할 수 있는가가 좀 중요한 키워드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북미 시장은 다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이제 유럽 시장에서 어떻게 될까를 봤을 때 저는 LS 일렉트릭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독일의 민간 에너지 기업이랑 620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사업을 수주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LS 일렉트릭이 좀 늦은 감으로 진입한 그런 느낌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최근에 주가 탄력도는 LS 일렉트릭이 상당히 제일 좋거든요. 맞아요. 네. 작년에 3분기 때 이제 관세 비용 때문에 실적이 좀 아쉬웠고 이번엔 좋을 것이다 했는데 4분기 때 확실히 숫자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동안 HD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상승세를 굉장히 길게 이어갔고 약간의 후발주자일 수 있는 LS 일렉트릭이 지금 독일에서도 변압기 수주를 받아냈고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영국의 배전반 제조사랑 MOU도 체결을 했고 여러 배전 분야라든지 유럽에서도 맞춤형 전략으로 잘 우리가 타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LS 일렉트릭이 요즘엔 주가 탄력도 좀 좋은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뭐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계속해서 지금 뭐 까다로운 그 기준의 이런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만족을 시키면서 굉장히 호황을 누려가고 있는데 뭐 너무나 잘하고 있는 효성중공업이지만 저도 효성중공업은 200만 원이 너무 그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기는 하다. 네. 그래서 좀 자본 자체가 파이가 좀 크신 분들이 그래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HD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뭐 유럽 시장에서 가격이라든지 납기에 대한 이런 경쟁력을 또 갖고 있고 대용량 맞춤 설계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틸리티 기업이라든지 이런 뭐 패키지 수주 이런 회사들과 패키지 수주라든지 여러 가지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3사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보면은 좀 부담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저는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투자금이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부 한 10% 정도 비중이라도 한쪽으로 전력기기 쪽은 반도체만큼이나 좀 매력적으로 저는 좀 이렇게 밀어놓고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는 좀 섹터가 아닐까. 그래서 마음을 막 졸이면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끌고 가는 섹터 쪽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좋은 기업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효성중공업은 액분을 해야지 액분을. 그러게요. 그죠? 해야 될 것 같아요. 250만 원인데 10분의 1만 500원만 5천 원을 500원만 가도 24만 원인데요. 24만 원 매력적이잖아. 엄청 많이 할만하죠, 그죠? 엄청 네. 많이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삼전도에 액분하는데 네. 효성중공업 왜 안 해? 엉덩이 무거워 이런 회사들이 그죠? 제조업 하는 회사들 이런 기업들이 재무팀에서 고민할 일이긴 합니다만. 네. 전력기기 쪽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두 기업을 추가적으로 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